바이든의 민주당 정부가 이번 임기로 끝나고 트럼프가 복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가 닥칠 가능성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백악관 앞에서 저희 촬영 감독님이랑 딱지를 막 쳤어요. 딱지를 막 치니까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서 정말 미국 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워싱턴에 계시는 동안 사실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네. 뭐 싱가포르나 하노이 정상회담을 직접 백악관 출입 기자로서 현장에서 또 취재하셨잖아요. 네, 제가 하노이는 직접 갔었어요. 예, 하노이를 직접 가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싱가포르나 베트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지금의 이런 윤석열 정부의 대치 상황들이 왔겠느냐, 이렇게 최근에 의문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하노이에서. 사실 제가 하노이 정상회담 때 백악관 출입기자단과 함께 그 기자단 안에 있었어요. 그때 일정 부분의 북미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이 협상의 뒷얘기는 사실 제가 존 볼턴을 직접 취재하면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존 볼턴은 북한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심지어 존 볼튼은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낼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조건이 안 맞는 거를 덜컥 합의를 해줄까봐 멋지게 회담장에서 박차고 나오는 레이건의 테이프까지 준비를 해갖고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을 시켰거든요. 볼턴이 트럼프한테요? 그렇습니다. 레이건이 예전에 예. 회담장 네. 박차고 나온 그런 네. 비디오 테이프를 그렇습니다. 보여주면서 이러는 것도 괜찮다. 네, 북한이 영변 카드를 내밀 거라는 거는 뭐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미국 매파들은 북한의 그런 진정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변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알파를 더 내놔야 된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지를 시켰던 거는 사실 같고요. 하노이 회담 때는 마이클 코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외 정책의 성과를 위해서 북한과의 회담을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크게 띄웠었거든요. 회담장에 들어가서도 밤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를 지켜봤다고 해요. 낮밤이 반대니까. 텔레비만 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경 쓰는 이슈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국내 여론도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마이클 코언의 그 청문회에 더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더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걸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코언 청문회가 전면에 톱 뉴스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톱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회담장에서 박차고 나가면 톱을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톱을 찾아왔죠. 그렇습니다. 그냥 협상장에서 박차고 나가면서 미국 내 매체들도 톱뉴스를 전부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그렇게 톱뉴스가 다 바뀌었죠. 신문들도 전부 제목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디어 집착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당시 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와갖고 협상을 했을 때 일단 영변을 받고 북한을 좀 어떤 국제사회의 틀로 좀 끌어내는 거를 시작을 했으면 과연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네. 김정은으로서는 사실은 모든 카드를 사실 미국에 속내를 보여줬는데 미국에서는 그 속내를 확인만 하고 얘네가 굉장히 다급하구나.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볼턴과의 인터뷰에서 느끼셨다. 좀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거를 북한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비핵화의 로드맵을 크게 그리고 있고, 사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요. 영변 외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북한이 핵 활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미국이 상당히 세세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걸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를 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사실 북한을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100을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영변이라는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끌어내는 방법이 또 있지 않겠느냐.
라고 북한의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달성하느냐 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와 갖고 있는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크게 존재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야 내놔 길거리에서 이제 그 뺏는 식으로 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진영화 그러니까 자 우리 진영에서 놀자 하고 이제 하나씩 그 미국으로 뭘 자꾸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공장이 됐든 돈이 됐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가 싶은데 워싱턴의 의사결정 구조 내지는 로비 행태 이런 게 좀 옛날하고 좀 바뀌었죠. 그 사실 제가 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옛날에 안 보셨지만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로비라는 게 국내에서 인식하는 것과 미국에서 받아들인 개념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떤 그 업계의 이해관계나 어떤 국가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큰 시장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접근 방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사실 목소리를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업체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조지아에 공장도 짓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재벌 총수들 불러다가 직접적으로 치하하는 말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좀 소극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한국적인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했으니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면도 있는데 사실 미국은 그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제도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건 예전에 우리가 백신이 굉장히 부족해서 모더나의 복지부에서 막 대표단이 파견돼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막 우리의 막 의견을 전달하고 막 그런 적극적으로 막 그걸 했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뭘 저런 걸 하냐, 저렇게 가서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론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활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출장을 갔던 이유도 뭐냐면 그쪽에다가 내가 취재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좀 당황하죠. 한국 매체들이 오네? 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 전날 가서 뭐 스탠드업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들이 관심이 있는 행사야? 라고 그쪽들도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내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해 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내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동안 내부에서 좀 몰리니까 미국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냥 상시적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걸 가지고 한국 정부가 저거 왜 저렇게 좀 생색내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투자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미국 국회의원들이나 업계에 좀 제대로 알리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수영 특파원이요. 지난 5월 달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50회 보건의 날에 표창을 받으셨는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전 세계 팬데믹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심층 보도해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했다. 기자가 더군다나 워싱턴 특파원이 표창을 받았다. 사실 거기에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미국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을 최초로 인터뷰했고 오미크론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남아공의 의사협회장을 직접 또 인터뷰를 원격으로 했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모더나 CEO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 사실은 굉장한 역할을 하셨다. 특히 파우치 소장과의 인터뷰에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게 사실 섭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파우치 박사는 좀 미국에서 치면 거의 모든 매체들이 원하는 인터뷰이세요. 그렇겠죠. 그런데 근데 또 이분이 또 특성이 미국이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매체를 위주로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 소장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사실 가장 주된 모자를 여러 개 쓰고 계신데
백악관 수석의료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 자리는 뭐냐면 미국의 모든 보건 정보를 한 자리에서 취합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역 사령탑이라고 해도 될 만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팬데믹의 글로벌 동향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브리핑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파우치 박사의 코로나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듣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저분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이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좀 선생님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 보건 방역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면 사실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굉장히 중요한 취재원이었고 초창기부터 인터뷰를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메일을 보내니까 5분도 안 돼서 답이 와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바로 이 답이 오나? 문화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동응답 메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응답 메일로 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나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포기를 했으면은 인터뷰를 못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알아보고 좀 노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연락을 닫고 그 일정 담당하는 비서관분과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잡으면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심해져서 막 백악관 브리핑이 매일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일정이 없어지면 저같이 이제 외국인 기자 일정이 제일 먼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2번을 일정이 취소당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돌아가는 해 이제 올해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 그 담당하는 분께 이제 내가 이제 한국으로 곧 돌아간다. 근데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내가 파우치 박사를 통해서 팬데믹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파우치 박사의 얘기를 한국에 전해줘서 한국에도 큰 도움이 돼서 되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관이 그럼 너 가기 전에 인터뷰를 꼭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국 언론 최초로 이제 파우치 박사를 인터뷰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사회부 기자처럼 그 끈기 있게 사실 다룬 거네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떤 특별한 뭐 기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한국에서 취재하는 방식하고 거의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취재를 하다 보면 제가 인터뷰를 요청하는 취재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기자가 진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좀 섭외가 되고 그런 인사들이 섭외가 되면 제가 그동안 어떤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지 쭉 정리를 해서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지명도 있는 분들이 있네라고 하면 또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답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영역을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다른 취재 에피소드는 제가 탈레반 대변인을 인터뷰할 때 사실 제일 처음 단초가 됐던 거는 카불에서 피난민들이 처음 덜레스 공항에 내리는 날 공항에 나가서 무작정 기다려서 이제 그분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비행기가 금방 내릴 줄 알고 낮에 가서 대충 한두 시간 기다려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서류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 수속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마중 나온 이제 아랍계 뭐 주변 국가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SBS 마이크를 보고 주변에 막 몰려들더라고요. 저도 이분들이 호주 방송사로 아나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인기가요를 하는 SBS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기가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기가요? 라고 저희 방송사가 하는 게 맞는데요? 라고 했더니 영어로 인기가요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K-팝들을 소개하는 걸로 그쪽 중동 지역에서는 워낙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이 돼서 조회수가 막 몇백만 뷰씩 돼요. 그래서 와, 내가 제일 열심히 보는 인기가요를 하는 방송사다라고 해서 저랑 K의 덕을 보셨네. 네, SBS 마이크 택을 들고 사진을 찍자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제 그분들을 다 연락처를 받아놨는데 그날 이제 도착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서 뉴스를 이제 첫 도착 피난민들하고 인터뷰를 했죠. 끝나고 나서 이제 탈레반 대변인이
이제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서 그분이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스라엘 언론만 빼고는 다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워낙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안 한다라고 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이 났던 게 그 피난민들이었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SBS 누군데 이 탈레반 대변인 수하일 샤인과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없겠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주변 인물들을 수소문을 해갖고 연락처를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카타르 도하에 있는 수하일 샤인을 인터뷰를 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좀 큰 일 중에 하나가 BTS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BTS가 온다는 걸 정말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를 했거든요. 뭐 CNN이나 MBC나 이런 그 미국의 주요 매체들도 BTS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정말 최고의 뉴스메이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의 주요 취재원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거물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싱턴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했지만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시청 1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미국에서 넷플릭스 전체를 다 보고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냥 무작정 딱지를 접어가지고 백악관 앞에서 저희 촬영 감독님이랑 딱지를 막 쳤어요. 딱지를 막 치니까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인디애나에서 온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모자는 트럼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동네에서 온 친구인데 백인 키도 크고 딱 보더니 딱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딱지라고 하니까 당신 딱지를 아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딱지를 쳐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도 딱지를 쳐도 되겠냐 그래서 쳐봅시다라고 했더니 이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힘은 좋지만 딱지를 잘 못 치잖아요. 바람을 일으켜야 네, 그냥 힘으로 막 치는데 저희 감독님이나 저는 어렸을 때 딱지를 쳐봤으니까 이게 가볍게 넘기는 걸 보고 우선 너무 놀라는 거예요. K 딱지의 힘을 또 보여주셨고 그리고 저희 감독님이 옆에서 이렇게 막 칼치기도 막 하고 그러니까 저런 기술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그런 좀 신기한 반응들을 봤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때 딱지를 치고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가 너무 잘 돼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어떤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고 한국에 너무 가보고 싶다. 한국이란 도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막 좀 미래 도시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최첨단 그리고 좀 너무 도시가 깨끗하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에 나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라는 얘기들을 하고 정말 미국 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근데 그 연원을 또 따져보면요. 코로나 위기가 미국에서 한창이던 시기에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한참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겪으면서 공교롭게도 미국의 코로나 환자 1호와 한국의 코로나 환자 1호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확진자가 이렇게 솟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정말 이거는 이 방역 정책의 문제다. 이 도대체 트럼프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더 한국 사례를 끄집어낸 측면도 있지만 매일매일 한국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고 내가 중국발 비행기를 끊어서 그래도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었지만 내가 다 막았고 이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데 미국 기자들에게는 한국의 사례를 봐라. 한국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얼마나 많고 사망자가 많이 나왔냐 이걸 얘기를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막 계속 질문을 서너 번씩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화가 나서 뒤로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책에도 있지만 네. 트럼프가 그때 코로나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재선이 가능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겪어보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동안에 경제 상태가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정책을 이끌고 가는 게 미국 중심주의 그리고
주변 국가를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나라와 마찰과 분쟁을 일으키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정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지만 사실 미국 국내적으로 보면 미국 내부에서는 아 그래 우리도 이제 세계의 경찰 국가 역할 좀 그만두고 우리 자국민을 위해주는 미국을 위해주는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어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시선과 시각, 목소리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주의를 아예 대놓고 이제 추진을 했던 대통령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상당 부분의 지지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가도 상당히 부양을 잘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벌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방역과 경제는 같이 가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걸 방역을 거의 뒤로 밀어놓고 그냥 이 경제를 곧 회복해서 주가를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드리겠다 이런 식의 레토릭으로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염자가 많고 사람 많이 죽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기 없는 후보였거든요. 좀 보링하죠. 예. 근데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다는 거는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을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에도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네. 미국이야말로 이제 대표적인 강대국인데 워싱턴에 3년 6개월 있다가 막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보니 네. 미국은 지금 계절로 치면 언제쯤, 월로 치면 언제쯤입니까? 이거를 계절로 제가 비유를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게요. 사실 미국 정치권의 향배가 일단 이번 중간 선거를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7월 달까지 있으면서 느꼈던 좀 거대한 물줄기의 변화는 미국 유권자들이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공산품은 굉장히 저렴한 사회였어요. 생필품이나 어떤 식료품점 같은 데 가면 상당히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대신 의료비 같은 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쌉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름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고 계란을 사러 갔는데 예전에 냈던 가격의 2배를 내야 되고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공화당이 그거를 선거 전략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번 임기로 끝나고 트럼프가 복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이 한 10월, 11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추운 겨울이 닥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보면. 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을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그분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반도 이슈를 자신의 회고록에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들하고 인터뷰하면서 한반도 관련한 이슈를 거의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기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한반도 이슈를 듣기 위해서 마크 에스퍼 장관한테 접촉을 해서 우리랑 좀 인터뷰를 하자라고 해서 한반도 이슈를 위주를 막 물어봤죠. 근데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특파원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 액수를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봤죠. 그 근거가 뭐냐? 도대체 액수를 왜 그렇게 산정한 거냐? 근데 그 주무장관이 저에게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겠다. 백악관에서 그냥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먹국으로 진행이 됐던 트럼프 시대의 좀 자국 이익주의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가 닥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면밀하게 계산을 해두고 우리가 우리의 마지노선이 뭐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이고 트럼프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미리 시나리오 같은 거를 세워놓고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부가 눈앞에 보이지만 사실 공화당이 이번 선거 이후에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졌거든요.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회 권력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바뀐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외교 당국이나 정부에서 더 많은 시뮬레이션과 앞으로 전개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언론계 후배나 아니면 동료들이 워싱턴의 특파원 또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갈 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 하나 하고, 우리 정부나 기업에게 워싱턴에 주재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그 두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기자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를 할 기회가 많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 옆에 일본 매체들도 많이 있어서 일본 기자들하고 교류도 하고 뭐 가끔 식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편하게 얘기들을 하다 보면 사실 일본 매체들은 해외 뉴스에 갖는 관심의 정도가 우리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사실 일본 매체들은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워싱턴에 김영철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근데 김영철이 워싱턴에 왔을 때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워싱턴 호텔을 막 뒤지고 다녔어요, 선배랑. 근데 그때 호텔을 갈 때마다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거는 모든 호텔에 일본 기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기자에게 여기 혹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없는 거 우리도 막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모든 호텔의 일본 기자들을 다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 그만큼 좀 인적 투자나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우리 특파원들의 어떤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좀 비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정도는 좀 맞는 말이지만 저는 또 돌아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여건과 좀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어떤 단독 부임을 해서 특파원 혼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특파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들이 또 남기는 또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좀 덜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파원들의 노력을 싸잡아서 다 어떤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물론 저도 뭐 SBS도 더 투자를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줌이나 이런 걸로 좀 쉽게 접근을 하면서 그런 좀 국제뉴스의 취재원들을 직접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어떤 시간이 바뀌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좀 이 접점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국내에 오셔가지고도 지금 네. 주요 인물들을 계속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그런 취재 방식을 한국에 와서도 제가 잘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취재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좀 투자를 조금 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언론계에서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청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오디언스에 대한 분석을 좀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외신들의 단순한 분석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정도로는 시청자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시청자들과 독자들이 그런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외신들을 직접 보고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한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이 다 취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담아서 이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담아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높아진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특파원들도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에게 좀 충고나 조언을 하고 싶다면? 지금 워싱턴은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느꼈던 거는 워싱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그렇게 직접 사무실을 내가지고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이런 추세는 더 확장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미국 정부에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걸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현지와 접촉면을 넓혀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 지금 현직 대사님은 제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한국 관련한 한반도 이슈가 있었을 때는 우리 대사가 이제는 미국 언론에 직접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 직접 나가서 직접적으로 미국 시청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대사가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워싱턴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 심지어 러시아 대사도 뭐 페이스 더 네이션 같은 그런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에 직접 나와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막 설득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워싱턴에서 사실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국의 이해관계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한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은 사실 물불 가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사가 직접 뛰기도 하고 대사관 직원들은 또 그런 정부의 여러 측면 접점을 확장하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막 가능하다면 당국자들이 머리를 열고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사실 남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취재의 대상이 되고 또 저자로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방송해 보시니까 다른 그 직접 출연하는 거와 또 다르죠? 어떠십니까? 소감이? 굉장히 긴장되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워싱턴에서 경험했던 거를 사실 이렇게 책으로 낼 수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로서 미국 정부와 미국 사회를 좀 들여다보면서 좀 기록으로 남겨서 그게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좀 미국 정부를 들여다보고 미국 사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고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를 거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어서 미국 사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다면 앞으로 또 미국 사회를 읽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워싱턴의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 한국 특파원의 시각에서 제대로 들여다본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수영 특파원의 이런 대담과 이런 책의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좀 확신도 가져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